자, 이것 모르면 부동산 투자 망한다. 네. 자, 정말 망하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성공하는 투자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자, 그러려면 이제는 묻지마 투자는 가라. 네, 정말 묻지 말고 투자해서 성공하기는 이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또 공부하고 좀 알 건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투자 패턴 정도는 알고 이제 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 더더구나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도 굉장히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것도 또 이것에 또 그리고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어떤 투자에 대한 욕구가 좀 이렇게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 많이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좀 다양한 스펙트럼을 좀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보통 레버리지 이펙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레버리지를 활용해라. 자, 레버리지라는 게 사실은 지렛대죠, 지렛대. 그러니까 큰 돌 같은 거를 내가 혼자 들 수 없을 때 지렛대를 활용해서 들면 큰 돌 같은 경우도 들 수 있다라고 해서 레버리지 이펙트를 잘 활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우리가 레버리지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하면 자, 은행 만약에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이 한 2% 정도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월세가 같은 건물에서 5% 정도의 월세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약 한 3% 정도의 레버리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내가 뭔가 좀 수익을 내고 싶을 때 레버리지를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쪽도 있겠지만 자,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부동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렇죠. 전세라는 거죠. 전세. 정말 전 세계에서 네,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가 되겠는데요. 저는 이 전세라는 것도 잘 보면 이것이 레버리지 이펙트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런 거죠. 단순하게 보면. 자, 10억짜리 내가 집을 사는데 그렇죠. 당장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면서 10억을 다 갖고 사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죠. 자, 그러면 내가 10억이 없으니까 10억짜리 집을 살 수가 없겠네. 자,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0%까지 그렇죠. 물론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은 60, 70%까지 나오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 정도의 그렇죠.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래도 약 한 6억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 대출받은 4억에 대해서도 내가 계속 이자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 또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자를 낼 수 없으면 또 그렇죠. 좀 투자하기가 힘들고 내가 당장 6억이 없으면 좀 투자하기가 힘든 이런 부분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투자를 하면서 전세라는 제도를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라면 자, 지금 10억 정도 되는 집이 있는데 현재 지금은 사실은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한 50% 정도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약 한 60%요. 그러니까 50에서 약 한 60% 정도 사이라고 봤을 때 그냥 50%라고만 보더라도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면서 5억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타인 자본. 아까 타인 자본,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했을 때는 그 은행 이자가 계속 나가지만 내가 세입자로부터 전세금, 보증금을 만약에 5억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5억에 대해서는 전혀 이자가 나가지 않는 거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 물론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부동산 좀 투자가 이렇게 좀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자, 내가 5억을 가지고 그렇죠. 10억짜리 집을 사면서 이자는 한 푼도 나가지 않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 5억 타인 자본이 되겠죠. 세입자가 갖고 온 이 5억을 활용한 이것도 또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보다 과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세가율,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금이 얼마나 되느냐. 한 70%일 때가, 그렇죠. 70%까지 갔을 때가 있겠죠. 자, 그래서 10억짜리 집을 사면서 내가 7억을 세입자의 보증금 타인자본을 활용하고 내 돈은 3억만 있으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시세 차익을 가지고 왔을 때 만약에 13억만 되더라도 3억을 나는 투자를 해서 3억이 올랐으니까 거의 100% 이제 수익률을 거두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매매가하고 전세가 차이가 굉장히 물론 전세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것들 중에서 전세가율이 70%가 넘어가는 상품들이 있을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찾아보면 특히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것도 도심권 안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무려 전세가율이 90%가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3억짜리 집을 사면서 이것이 2억 7천에 만약에 전세가 뭐 들어온다. 이렇게 한 90% 정도 보면, 그러면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소액을 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또 시세 차익까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잘 찾아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런 위치가 또 물론 중요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는 조금 난이도가 더 있긴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가 90% 정도의 전세가율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바로 이 부분들이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좀 높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보는, 예전에는 아파트가 이런 것들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를 살짝 돌려서 본다라면 이런 투자, 뭐 우리가 틈새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월세 트렌드 때문에 그렇다. 자, 지금 전세 쪽에서 월세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자, 이것은 시중의 유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가 뭐 은행에다가 10억을 예금을 해놔도 뭐 지금 뭐 은행 예금 이자율이 1%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느니 내가 차라리 월세를 받는 이런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해놓겠다. 자,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자산을 현금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실물 자산으로 옮겨놓는 이런 뭐 좀 그 기회라고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그냥 은행에만 만약에 넣어놓고 있다라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는 어느 정도 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억이 갖고 있는 원금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화폐 가치는 계속 인플레이션만큼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10억 가지고 있었으면 뭐 강남에 있는 것들도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뭐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포에 있는, 그렇죠, 우리가 반포 자이라는 아파트가 한 10년 전에 분양할 때 약 한 10억 정도였어요. 84제곱미터 33평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뭐 25억, 28억, 거의 30억 가까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본다라면 10억이라는 이 화폐 가치가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강남에 있는 33평을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지금 현재 화폐 가치로 따져보면, 그렇죠,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를 뭐 반 채가 아니라 3분의 1채 정도 못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렇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가이딩,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실물 자산을 옮겨 넣는 경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 근데 단순하게 실물 자산으로 옮겨놔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죠. 은행 이자보다도 더 높은 월세를 내가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더구나 지금 1955년생부터 1964년생까지 그리고 1968년생부터 1974년생 이렇게까지가 1차 베이비부모 세대, 2차 베이비부모 세대라고 하는데 지금 1955년생이 작년에 만 65세가 되면서 이제 노인 인구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은퇴한 분들이 계속 넘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은행의 이자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금처럼 꼬박꼬박 나올 수 있는 이런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물 자산들. 왜냐? 이자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 월세를 받는 것들은 임대료가 올라가는데 그렇죠. 월세가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보다 일반적인 이자 상승률보다 훨씬 더 늘 높게 형성되어 왔던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월세 쪽으로 지금 많이 뭐 좀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월세 받는 거 하고 싶은데 그렇죠. 상가 같은 경우가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상권이 지금 많이 좀 다운된 부분들이 있죠. 아, 이거 좀 불안하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찾습니다. 아,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좀 다 잡았으면 좋겠다. 자, 첫 번째는 그렇죠.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시세 차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기대를 하면서 더더구나 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가율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내가 대부분 내 자본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내가 내 자본이 없다라면 많은 부분을 차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이자를 만약에 월세가 떨어졌을 때 감당을 못 한다면 어렵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시세 차익을 기대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전세가율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내가 작은 돈을 가지고도 나중에 좀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또 한 마리 토끼를 잡고 싶고 자 그러면서 내가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자본이 마련됐을 때는 월세라고 하는 그렇죠. 우리가 렌탈 게인, 임대소득까지 연금 같은 임대소득까지 다 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임대소득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런 것에 좀 적합한 것이 아파텔이더라. 자, 일단 아파트는 그렇죠. 아파트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월세 또 투자 쪽은 아니기 때문에 시세 차익 쪽은 될 수 있겠지만 자 그렇지만 지금 내가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서 또 아파트 투자하기에는 또 양도세 중과라든 세금 부담이 크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자라면 아파트 같은 똑같은 구조 그러니까 1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 그러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죠. 오피스텔하고 똑같은 그래서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이런 아파텔을 많이 찾다. 자 월세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상가처럼 무슨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와서 주거만 하면 나에게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공실 걱정이 없다. 그렇죠. 거의 공실률이 제로에 가까운 이런 쪽의 입지들을 우리가 찾아낸다라고 하면 아파트처럼 그렇죠. 시세 차익을 내가 기대를 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전세가율 90% 가까운 전세가율도 활용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오피스텔처럼 말 그대로 그쪽에서 계속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두 개 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러면서도 중요한 게 바로 소액 투자의 메리트라는 거죠. 전세가율이 90%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10% 정도만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면 3억짜리 만약에 내가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을 투자한다라면 한 3천만 원 이내에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내가 대출을 내지 않고도 대출 10원 내지도 않고도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이나 또 나중에 또 내가 돈이 마련된다라고 하면 연금 같은 그런 임대 차익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쪽이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